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전 3시 48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런 새벽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새벽 시간에 그 주말 스페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가 이제 금요일 불금이니까요. 불금은 뭐 저도 역시 그 일을 하면서 좀 경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긴장도 좀 풀고 또 스트레스도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불금이라는 그 이름을 이용을 해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어제는 그런 그 불금에 노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또 여러분들 아시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어제는 오랜만에 그 교회에 철야 예배, 철야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또 목격을 하고 또 저 역시도 어, 저를 위해서 또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새벽으로 시간이 넘어가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고 확인을 하던 중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서요. 아유, 말 나온 김에 오늘 지금 새벽에 물론 이제 이 방송이 새벽 바로 녹화를 하고 나서 바로 업로드가 되진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은 토요일 날 낮에 보시게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일단 녹화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켰는데 사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어떤 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 일을 꼭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기 싫은 일은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핑계를 찾아낸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그 주말 스페셜을 하기 위해서 좀 그 철야를 하고 좀 피곤한 시간이지만 먼저 방송 이 유튜브를 촬영을 녹화를 좀 해놓자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표현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그 주제는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얘기와 곁들여서 지금 제가 제목을 조건부 함수, 조건부 확률 이런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한국의 금통위에서 한국의 피벗이죠. 한국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금리 인하와 한국의 금리 인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금리 인하와 한국 증시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중에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주중에 해드리지 못하고 주말에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선 그 미국 증시 좀 전에 다우지수, 뭐 이제 다우지수 S&P 500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며칠 전에도 또 뭐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그 뭐 CPI가 또 약간 높게 나왔다라든지, 뭐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고용지표, 또 실업지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그 실업지표, 고용지표가 좀 악화가 됐다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그 말이 바뀌는 그런 시황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또 어제는 CPI가 살짝 높게 나왔다고 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좋게 나왔어요. 현저히 좋게 낮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2%대로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또 오늘 또 미국 증시 다우지수부터 해가지고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지수 자체에 왜 관심을 갖냐면은
9월 달에 피벗을 했잖아요. 빅커트 0.5, 50bp를 빅커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의 온통 관심은 11월 달, 다음 달 11월 달에 금통위에서 11월 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그 최고치가 경신이 되는 그런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제처럼 CPI가 조금 높게 나오면은 추가 금리 인하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물가가 조금 높아 보이니까 또는 경기가 너무 또 실업수당 같은 게 너무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없을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빠르게 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일희 일비 하다 보면 그게 무슨 분석이 되겠습니까? 좀 이제 그 거시 정책이라든지 거시 변수들의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 주가의 추세성에 대해서는 그게 일희일비보다는 조금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월 달 미국 금리 인하는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1월 달에 뭐 중간중간에 지표 따라서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경기가 좋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9월 달에 피벗을 했고 그 관성 효과로 인해서 11월 달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추세성 관점에서 저는 11월 달에 무조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할 것으로 본다. 금리 인하의 피벗이라는 거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번 피벗이라든지 어떤 정책 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전환이 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추세라든지 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유지가 되는 습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9월 달에 피벗을 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준 위원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미루고 하다가 9월 달에 50bp를 금리 인하를 했을 때에는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금리 완화 정책, 긴축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에 미국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미국 증시는 또 쉬어가더라도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뭐 미국에 앞서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했던 유럽도 지금 최고치 수준을 지금 최고치를 돌파하려고 임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증시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또 조정 살짝 받고 이럴 때는 제가 경기라든지 금리나 이거에 대한 것은 좀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달에는 어차피 미국엔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상수처럼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주의하자고 했던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 이 부분은 그게 어쨌든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유가의 문제가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발목에 잡힐 수는 있으니까 중동 리스크와 유가 쪽에는 예의주시는 하되 미국의 피벗 관련된 금리 인하 관련된 또는 경기 관련된 그런 일희일비하는 우왕좌왕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분석 같은 거는 당분간 좀 무시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스라엘 전쟁이 인제 그 제가 어제 그 푸틴이 또 저기 이란하고 정상회담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했다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80달러 돌파해서 좀 위기감 생겼던 날 미국 증시 하락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3-4% 정도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달러대 또 중반으로 떨어지니까 미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졌는데 그러니까 인제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제 또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거의 또 80달러대로 급등을 또 했어요. 그 확전 분위기, 그 중동 분위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제가 이 멘트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또다시 유가가 또 70달러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거는 이제 그 중국의 확전과 관련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그 부분은 중동 리스크 그리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중동 그 두바이 이후 유가가 예전보다는 좀 덜 민감해진 것이 그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브렌트유라든지 미국에서도 그 산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희석이 되는 효과는 있긴 한데 이제 지금 미국에는 또 그 허리케인 때문에 그 유가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가 지금 일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가에 따라서 조금 미국 증시가 그 어떤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유가 안정과 함께 그 미국이 사상 최고치 다우지수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증시하고 밀접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자 그럼 한국에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조건부 함수, 조건부 확률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P 하면 프로바빌리티라고 해가지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 수학식인데 아마 수학 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모르실 거예요. 여기 X하고 이렇게 그 일자처럼 돼 있는 게 있고 뒤에 Y가 있죠. 이 일자처럼 돼 있는 거를 그 원서 같은 거 읽을 때는 컨디셔널이라고 읽어요. 컨디셔널이니까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 X 컨디셔널 Y 하면은 이 Y라고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Y가 발생했다라는 전제하에서 X가 될 확률은 얼마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함수, 조건부 확률, 조건부 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P 프로바빌리티 확률, 주가 상승, 전쟁, 신용 매매. 전쟁이 발생하거나 또는 신용 매매가 과다할 때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얼마가 되냐 이걸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왜 이걸 표시를 해봤냐면 제가 한국 증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중동 리스크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중동의 유가 급등하고 이랬을 때 그 발목을 잡았던 건 확인이 된 부분이고 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한국 증시가 지금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별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건이 그 전쟁이 있었었고 신용매매 이건 정말 작용을 했나? 그럼 신용매매나 전쟁이 있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저는 높다고 했습니까? 낮다고 했습니까? 거의 낮다고 했죠? 그 거의 올라가기 어렵다 이런 전제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전쟁도 없어야 되고 신용 매매도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 증시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문제가 뭐 전쟁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뭐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일단 그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없어야 한국 증시가 치고 나갈 수 있는데 과연 지금 한국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 신용 매매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예요. 신용잔고가 한 달 반 만에 6.4 그러니까 6조 4천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월 30일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8조 5천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 8일, 여기 지난 8일은 10월 8일이니까 약 한 달 반, 한 달 10일 정도 지난 거죠. 이 사이 15조 7천억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6조 4천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한 달 반 만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가 리포트 안 좋게 나오고 뭐 그 어떤 그 메모리 반도체 부진, 뭐 HBM 못 치고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88,000원에서 6만 원까지 30% 그렇게 빠지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 한 달 반 사이에 8월 말부터 9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의 그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들이 B2로 해서 신용융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들였다. 그 사이에 외국인이 한 그 10조 원 가까이 팔았다고 했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를 그 10조 원 가까이 개인들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개인들이 산 돈 중에 6.4조, 6조 4천억이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안 사고 빚으로 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금감원 같은 데서 다 파악이 돼요. 이 수치가 내가 그 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매수를 하면은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보고가 되고 다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개인들이 이렇게 비투를 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처럼 단기에 이 비투한 상태에서 뭐 30%씩 막 빠져가지고 반대 매매, 패닉셀, 반대 매매, 패닉셀 이런 것들이 마진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빠지진 않는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런 융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삼성전자를 올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졌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떨어진 부분이 단순하게 그런 보고서, 리포트 이런 것들만으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이럴 때는 이렇게 신용융자가 확 늘어났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 40일 동안에 2배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조금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발목이 잡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고, 역시 이 조건부 확률, 조건부 함수 형태로 봤을 때 주가 상승이 전쟁이나 신용 매매를 동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제요. 한국의 금리 인하. 어제 그 금리 인하를 0.25%, 한 3년 하고도 한 3년 하고도 한 2개월 정도 만에 한국에 이제 피벗이 시작이 됐는데, 자, 문제는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인데 이분 좀 물론 고심도 많겠지만 이분이 좀 한국은행 그 총재로서 이 한국의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어제 조금 그 기사를 보면서 좀 회의적이었어요. 이제 그 0.25%라는 거는 어차피 예상했던 부분이니까 미국처럼 0.5가 아니고 0.25 B커트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는 예상이 된 부분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3년 만에 단행을 했으면 굉장히 큰 이벤트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신호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멘트라든지 기자 간담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드라마틱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었더라면은 어떤 경기 부양의 의지가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은 어제 증시가 그렇게 힘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제 증시가 아침에는 그래도 한 1%대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1%대로 급등 출발을 했지만 점점 해가지고 오후에 다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그 이제 막판에는 단타 세력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나 던지게 되니까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밀리면서 끝나는 모습으로 마감했잖아요. 어제요. 어제 한국 증시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은행 이창용 그 총재가 금리 인하를 3년 만에 하는 그 시점에서 너무 그 안일하게 그 간담회에 임하지 않았나. 그분 얘기는 뭐 "초저금리로 가기 어렵다 한국은." 그걸 누가 몰라요. 대출 뭐 가계대출 부담이 있고 주택담보, 주택 그 주가 아니 주 저기 주택 그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 금리를 쉽게 내리지는 못한다라는 거는 그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큼 경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리 인하가 주는 메시지라는 거는 그런 그 가계부채 부담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역시 경기 부양의 의지입니다. 이런 표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뭐 그 금리를 초저금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 정말 한국은행스럽다. 정말 공무원스럽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현장의 그 어떤 증시라든지 어떤 실물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냥 아유 뭐 자기 할 바 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뭐 가계 면피하는 거, 가계부채 이런 것도 좀 있고 또 이 다른 데 금리 인하하니까 그 글로벌 추세에서 또 혹시 안 따라갔다가 비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좀 공무원들의 그런 어 적극적이거나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보신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탁상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걸 뭐 인제 그 관료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역시 항상 '고질적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어제 좀 그 간담회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아쉬웠고 어차피 금리 인하를 3년 이상의 기간 만에 하는 그런 빅 이벤트였다라면은 그래도 최소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는 던져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 호재라면 호재가 있었었죠.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인데 한 3일 됐나요? 이 WGBI, W는 당연히 월드 세계, G는 거버먼트 정부가 되겠죠. B는 본드, 본드니까 사채. 뭐죠? 그 불법 사채할 때 그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 국채할 때 그 사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채권에 해당되는 그 사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드, 그다음에 인덱스 지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국채 지수의 한국이 이게 지금 이제 WGBI는 선진국 한 10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들만 들어가는 그 선진국들의 국채만 투자하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한국이 여기에 포함이 된 거는 어쨌든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제 지금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이거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선진국 지수에 그게 들어가면은 이제 선진국 펀드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계속해 가지고 이제 몇 년째 그 평가에서 떨어지고 이 채권 관련된 WGBI가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편입이 됐다라는 건 이걸 편입하는 기관이 파이낸셜 타임즈 너셀이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아시죠? 여러분들이요? 그 이제 그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이 편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 금융 시장 이런 것들이 선진국이라는 거를 일단 국채 이 편입 지수에서 인정을 해준 거니까 점점 그 주식 쪽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호재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이 한국은행 제가 좀 전에 그 이창용 총재 이 사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 WGBI 편입됐다고 하니까 감개무량하다 이런 자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이제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제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 국채는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니까. 대한민국 국채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서 파니까 인제 자기가 인제 가장 관련돼 있는 그 대표성이 있는 지위에서 WGBI 편입을 한 거가 "감개무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감개무량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의 그 채권 시장도 국제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선진국 시스템으로서의 재평가를 통해서 주가라든지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논평이라든지 그런 소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표성이 있는 자리에서 감개무량하다. 그 정도의 말. 그리고 아까 한국에 3 년여 만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의지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웠다라고 제가 논평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 WGBI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이 주식은 아니지만 이 국채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국에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국에 외국인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어쨌든 달러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겠죠. 달러가 많아지니까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상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국채라고 했으니까 국채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몰리게 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잘 들어보세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채권이나 국채 이런 거에서는 가격하고 금리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WGBI의 편입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국채를 사겠다고 하는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 금리는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은 일반 시중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피벗도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 WGBI 편입 이런 것들은 한국 금리 쪽으로 봤을 때는 금리의 인하 효과가 있다. 금리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교과서적이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주식 수익률에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호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재를 호재로서 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 얘기했으니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은 참고하세요. 아까 좀 전에 국채 포함해서 채권 쪽으로는 채권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263조를 지금 한국의 채권, 국채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쪽으로는 746조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을 주식 쪽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시겠죠? 외국인들이요. 자, 그런데 이 자금들 중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매도를 해서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시가총액의 가중치가 한국에서 28%로 줄어들었다. 한 30% 이상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외국인 하면은 다 똑같은 외국인이 아니고 미국 외국인, 그리고 유럽 외국인, 그리고 아시아 외국인, 중동 외국인, 이렇게 다 구분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매매 패턴은 조금씩 상이하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하고 주식에 따로따로 투자하는 외국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 중에서는 지역별로 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으로 나누어진다. 그중에서 미국하고 유럽이 상당히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그 질문으로요. 그 댓글로 질문을 남겨두셨는데 본인이 뭐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셨구나. 제가 그건 이해를 했어요. 아, 그래서 초보라고 표현을 먼저 하셨고, 초보시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자, 이번에 이분의 첫 번째 질문,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제가 그 질문을 이분은 뭐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지고 써놓으셨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거 같아요. 갭이 왜 메워지냐. 그러니까 갑자기 갭이라는 거는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공간이 있는 형태로 뜨거나 공간이 있는 형태로 하락하는 걸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그 갭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 갭이 메워진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 다음 날 메워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메워진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갭이 왜 메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한 거니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이 설명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하나 있었죠. 어제요. 한강 작가라고 하죠. 이름이 한강, 한승원이라는 그 작가의 따님이신 것 같은데, 그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근데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그분도 그 발표 직전에 알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극적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또 개인적으로 그분이 또 저희 학교 출신이더라고요. 문과대학이긴 하지만 문과대학이긴 한데 저희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경사로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노벨상 받으니까 어제 그 증시에서도 또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출판이라든지 그 서점 관련 주식들이 막 상한가 나오고 그랬어요, 어제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그 한세 예스24 운영하는 회사 있죠. 예스24. 그 회사가 한세 예스 한세인가요? 그 한세 예스24 여기 이 종목이 상한가 나왔고 또 그다음에 그 구독 서점이라고 하죠. 공유해서 읽는 그 전자책 서점인 밀리의 서재가 또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고 이런 일부 출판 종목들도 그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제가 그 며칠 전에 항공주 관련해 가지고 말했던 예림당도 출판 종목이라고 했죠. 예림당 또 상한가 나오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 노벨상 수상 관련해 가지고 어제 그 개별적인 호재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왜 지금 갑자기 이 갭 얘기 하려다가 이 책 얘기가 또 나왔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연관성이 있어요. 들어보시면은요. 제가, 여기 좀 전에 그 예스24, 그 한세 예스24 상한가 들어갔다고 했죠. 그게 그 예스24라고 하는 그 온라인 위주로 하는 그 책 판매, 서점하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쓴 책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쓴 책도 저도 여기서 그래도 그 분야별 그 몇 위 안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했었어요. 책 나오자마자. 그런데 이제 제가 쓴 책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책 얘기를 제가 쓴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여기 내용에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은 여기 14 여기 이 책이 제가 그 통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 목차를 통찰 1부터 통찰 24개의 그 통찰을 그 과학 현상, 양자물리의 퀀텀 있죠? 그 세 개하고 성경적인 그 사건들하고 같이 대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또 통찰력을 훈련할 수 있는 자원에서 제목들 다 좀 재미있게 이렇게 그 소제목들을 이제 제가 소제목들을 만든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번째가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추정력.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추정력, 태양이 하루 멈춘 건 n-1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14번째 이게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추정력이라는 걸, 중요한 건 추정력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추정력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n-1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추정력을 위해서 그 n개로 평균을 낼 때 n개로 나눠둬야 되는데, 평균을, 근데 그 표본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그 표본 평균을 n-1로 나누면은 오히려 모평균하고 똑같아지더라,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본질에 대한 추정력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이런 분석을 했을 때 이 본질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그 통찰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지 그 개념을 이 통찰 14라는 이 소제목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시 좀 전에 여기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갭 있잖아. 갭은 역시 이제 기술적 분석이니까 기술적 분석인데, 그럼 이 갭도 역시 기술적 분석. 그럼 이 기술적 분석하면 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거가 차트겠죠. 이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해서 주식 차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은 색깔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반대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증시에서는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거래량 같은 거를 표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런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거가 그 추정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저의 책에서 중요한 것은 추정력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추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정력. 자, 추정력은 본질에 대한 추정력. 그럼 이 기술적 분석이 이걸 해보니까 지금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놀랍게도 어떤 주식시장의 또는 주식 증시의 흐름, 또는 그 주가의 예상,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주가의 흐름, 주가의 예상, 주가의 형성,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추정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더라, 이런 기술적 분석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이 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추정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종가, 저가, 고가, 시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들의 평균치도 구해보고, 이것들의 이동평균선 같은 거를 활용을 해보고, 이것들의 그 보조지표 같은 걸 활용을 해보니까 어떤 주식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활용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이 가능하냐? 이게 왜 이렇게 한 것이 왜 추정이 가능하냐? 자, 잘 들으세요. 그 시장의 참여자가 한 명이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도 그 행동을 그 사람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할 테니까 너무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식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참여자들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다,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종목들, 이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많은 주식들을 다 연결 지어가지고 딱 하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주식시장에서 이 시가, 고가, 저가, 정가하고 거래량 이걸 가지고 표시를 해보니까 그 모든 참여자들과 모든 주식과 모든 그 가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게 이 기술적 분석이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추정력이다라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보통 평균을 계산할 때는 n개의 평균을 계산할 때는 n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표본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면 그 1,000만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1,000만은 모집단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1,000명만 추출을 해가지고
추출하는 걸 표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균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평균, 그 1000만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그 1000명이면 1000명을 뽑아 가지고 거기서 평균을 구하는 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 표본 평균들이 1000명, 오늘 1000명을 뽑았을 때하고 내일 1000명을 뽑았을 때하고 그 집단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뽑을 때마다 그 1000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1000만 명 중에서 뽑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그 표본들을 1000명씩 구성된 몇 개의 표본들을 그 평균을 낼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n개의 표본이 있는데 그 n개의 표본의 평균을 구할 때 그 표본들의 평균을 n으로 나눴을 때보다 n-1로 나눠 주었더니 실제적으로 그 모집단인 1000만의 그 평균하고 일치하게 되더라. 이런 통계적인 놀라운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형태로 그래프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라는 그 본질을 설명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통계학에서도요, 그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 표본이 아까 그 모집단이 굉장히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한 100개 정도의 100개 정도의 샘플만 뽑으면은 거의 정규분포를 이루게 된다라는 통계적인 현상이 있어요. 거의 정규분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규분포라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 모양으로 해서 평균 쪽에 가장 많이 몰리게 된다. 샘플이 100개만 되더라도 이런 통계적인 현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어떤 심리라든지 참여자들의 행동이라든지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주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분은 왜 갭이 왜 메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설명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갭은 메워지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참여자들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반영을 해주는 게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으로 그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대표화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갭은 메워지더라.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갭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모르시니까 아까 초보라고 먼저 말씀하셨다고 했죠. 잘 모르시니까 갭이 왜 메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갭이라는 거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메워지는 거다 이게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갭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갭이라는 것은 메워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는 시장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나름대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또 통계학이나 이 분석 이런 쪽이 보통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쉽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질문이요. 그분이 똑같은 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뭘 질문하셨냐면 기관수급. 이제 기관은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외국인이 오늘은 비싸게 샀는데 내일 싸게 팔기도 하냐? 내일 싸게 파냐? 이런 질문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분의 질문은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아유, 그 전날 왜 그 전날 상가격보다 그 다음 날 싸게 파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답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외국인들도 다 같은 외국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전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도 똑같은 사람이 그 전날 산 사람이 안 팔았을 수도 있어요. 기관들도 다 같은 기관은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다 같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외국인들도 투자자들도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다, 순매수했다, 순매도했다는 그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서는 수많은 외국인들 중에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수많은 기관들 중에 산 사람도 있고 판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보여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손절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냥 아닌 것 같아서 손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적고, 제가 아까 저희 이 책에서 이 통찰 훈련도 된다겠죠.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추정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하신 분께서요. 잘 들으세요. 자, 이건 지금 여기 2024년 5월, 6월이니까 이거 월봉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월봉 안에는 수많은 월봉 안에는 몇 개의 주봉, 한 4개나 5개 정도의 주봉이 포함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한 달에는 4주나 5주가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주봉 안에는 매매일, 일주일에 매매일이 한 5일 정도 되니까 주말 빼면 한 5개의 일봉이 들어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또 일본 안에는 1시간이 3,600분이잖아요. 아니, 3,600초인가요? 3,600초잖아요. 죄송해요.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60분. 그러니까 60분 안에는, 1시간 안에는 60개의 분봉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하루에 매매 시간이 뭐 한 6시간이라고 하면은 6시간이니까 60개의 분봉이 들어가니까 360개의 분봉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월봉 속에는 그 주봉이 들어가 있고, 주봉 속에는 또 일봉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일봉들로 주봉이 구성이 되는 거고, 또 일봉들은 또 분봉들 또는 시봉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어제는 조금 비싸게 판 걸 왜 오늘 싸게 파냐, 아니 어제 조금 비싸게 산 거를 오늘 왜 싸게 파느냐, 이걸 왜 이상하다 이걸 물어보시는 건데, 그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월 단위로, 그거는 그냥 일 단위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월 단위로 본다든지 주 단위로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전체적으로 비싸게 산 거를 싸게 팔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하루 이틀간에 나타난 행위일 뿐이에요. 그런 행위가 누적이 돼서 주간의 그 매매가 결정이 되는 거고, 또 그 주간들의 매매가 모여서 월간의 매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 그 생각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일본 분봉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분봉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본 사이에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 사이에 산 거보다 조금이라도 항상 높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떤 매매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무수히 많은 다양한 기관들의 행동의 결합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될 거다라는 것이 제가 질문하신 분께 드린 설명인데, 아마 제 지금 답변 드린 내용이 그 질문하신 내용에 부합이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시면은 본인이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초보 입장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생각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을 거라고, 저의 답변을 들으심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차원의 그런 갭이나 그런 차원의 수급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하다 보니까 오전 새벽 4시 37분이 됐어요. 이 시간까지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졸립기도 하고 목소리도 갈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요. 토요일,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제가 업로드 해드리면은 주말 오늘 올려드리는 방송도 즐겁게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시장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주식이 좀 또 오늘 미국 증시가 최고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마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